노보로시스크의 모든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이야. 이건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어. 모스크바에 이제 휘발유가 없어지는 그래. 왜냐하면 내가 이미 1시간째 MKD를 달리고 있는데 15개가 넘는 주유소를 지났었거든. 그런데 뭔지 알아? 맞아. 한 군데도 휘발유가 없어. 최소한 95옥탄 가짜도 없어. 나는 이때 1시간씩 줄여줘도 되고 2배로 더 돼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27m에 2,700을 냈어. 이런 게 어딨어? 러시아군은 크림반도에 우크라이나 상륙군이 상륙할 경우를 대비한 군사훈련을 실시했어. 한편 반도 전체는 완전히 암흑에 잠겼지. 7월 3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7개의 변전소와 태양광 발전소에 동시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크림반도 전체에 전기가 끊겼어. 같은 밤에 점령군의 항공기 7대가 한꺼번에 날아갔어.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드론이 일주일 만에 두 번째로 사키 비행장의 전투기를 타격했고 점령된 크림반도에 그바르데이스카야 비행장 경납고도 공격했어. 그리고 크림반도에서 또 하나의 다리가 파괴됐어. 그리고 너희도 기억하지? 이제 반도에서는 평범한 크림 주민들과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에게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더 이상 팔지 않아. 그래서 오늘 러시아 연방의 노보로시스크에서는 주유소에서 휘발유의 자유 판매가 중단되고 연료 카드를 가진 사람들만 차량에 주유할 수 있게 됐어. 이 말은 노보로시스크에서도 크림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러시아인은 이제 휘발유를 전혀 살 수 없다는 거야. 같은 시각, 러시아의 주유소 대기줄은 이미 우주에서도 관측될 정도로 길어졌고 그 길이가 무려 4km에 달하고 있어. 이 일은 어제 치타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리고 치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00km가 넘게 떨어진 곳이야. 러시아인들은 이게 가짜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나는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할 거야. 동시에 러시아의 12개 지역에서는 공식적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중단됐고 그 와중에 푸틴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연료가 담긴 탱크차를 지원받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이야기했던 니즈니노브고로드 지역의 루코일 정유소는 완전히 가동을 멈췄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키이우를 대규모로 공격한 후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협상가인 비트쿠바와 쿠슈너를 모스크바에 보내는 것을 거부했고 그 이유로 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측조차도 우크라이나가 힘으로 블라디미르 푸틴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분명해졌어.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 연방 자바이칼 지역의 한 주유소에서 수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줄이 공중에서 촬영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신트 분석가들은 이미 이 영상이 치타 지역, 치틴스키 구역의 아타마노브스코의 도시 정착지에 있는 로스네프트 주유소 근처에서 촬영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줄의 길이는 약 4km에 달하며 약 800대의 차량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이 영상에 나온 로스네프트 주유소는 하바롭스크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연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시설을 공격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치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5,000km가 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연료 위기가 러시아 전역에서 체계적인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척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정보전 요원들의 음모라고 말이죠. 예를 들어 어제 러시아 제트 선정가는 거대한 줄이 늘어선 영상이 모두 가짜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런 영상을 만들었으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인용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제트 선정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렸고 일부 의식 없는 관심종자들이 그걸 더 퍼뜨렸다. 사실 이 영상은 인공지능이 만든 것입니다. 적은 계속해서 상황을 능숙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연료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 공간에서 매우 치밀하고 교묘한 작업입니다. 최고의 정보 심리전은
거짓이 현실에 교묘하게 스며들 때입니다. 그럴 때 거짓은 현실과 진실에서 거의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이 복잡한 시대에는 정보를 소비할 때 최대한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도 쉽게 속을 수 있고 심지어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채널 베테랑의 노트의 선정가와 동의합니다. 정말로 씻지 않은 러시아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소비할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러시아 선정가들이 가짜뉴스라고 부르는 이 줄은 위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강조하지만 러시아 연방 자바이칼 지방의 공식 당국이 연료 부족과 주유소 대기줄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주지사 알렉산드르 오시포프는 당국이 전자 대기줄을 도입하고 경찰의 도움으로 주유소 질서 유지를 강화하며 장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뜻한 식사 제공과 식수 운반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은 줄 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정말로 이 영상이 가짜라고 확신했던 모든 분들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지사 알렉산드르 오시포프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며칠씩 줄을 서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과 함께 있고 저는 운전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유소의 운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많은 것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같은 줄이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나가는 자동차에서 촬영된 것으로 공중이 아니라 바로 지상에서 찍은 것입니다. 소리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료 공급 문제는 이미 6월 하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6월 25일 자바이칼 지역에서는 개인에게 하루 15억 리터까지 휘발유 판매가 제한되었습니다. 6월 28일에는 이르쿠츠크 지역에서도 동일한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로스네프티 주유소에서는 차량 한 대당 50리터의 제한이 설정되었고 연료를 통에 담아가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연료 부족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민간 주유소 네트워크인 BRK는 이르쿠츠크주, 부랴티아, 자바이칼 지방에 100개 이상의 주유소를 보유한 이 네트워크는 7월부터 개인에게 휘발유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마도 그곳 사람들도 러시아의 야만적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신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기대했던 듯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정유 시설을 대규모로 공격한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바로 어제만 해도 우리는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에 대한 보복, 특히 루코일 소유의 니즈니 노브고로드 네프테오르그 신테질 정유 시설에 대한 타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코일 측에서는 정유 공장이 원유 정제를 완전히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이자 휘발유 생산량으로는 두 번째인 니즈니 노브고로드주의 정유 공장이 목요일에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공장에서는 전체 설비의 53%를 담당하던 주요 1차 정제 설비인 AVT6가 손상되었습니다. 이 공장 전체 생산 능력의 25%를 차지하는 또 다른 설비인 AVT5는 이미 6월 24일에 드론 공격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화재 이후로 공장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연간 1,500만 톤의 원유를 정제하고 500만 톤의 휘발유를 생산할 수 있는 니즈니노브 고로드 지역의 정유 공장은 6월 초 이후로 생산을 중단한 다섯 번째 러시아 정유 공장이 되었습니다. 6월 16일에는 가즈프롬네프트의 모스크바 정유 공장이 정제를 중단했습니다.
6월 12일부터는 니즈네캄스크에 위치한 타네코 정유 공장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6월 10일에는 쿠이비셰프 정유 공장이 멈췄습니다. 6월 1일에는 볼고그라드 정유 공장이 멈췄습니다. 전반적으로 3월 초부터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석유 산업 시설을 최소 50차례 이상 공격했습니다. 결국 오늘은 크림반도의 바통을 노보로시스크가 이어받았습니다. 노보로시스크에서는 공식적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의 일반 판매가 중단되었고 연료 카드를 가진 사람들만 차량에 주유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시 행정관리센터에서 밝혔습니다. 연료 카드는 연료 운영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법인에서 발급하며 아시다시피 이 카드는 업무용 차량 주유를 위해 사용됩니다. 디젤 연료는 노보로시스크시 전체에서 8개의 주유소에서만 제한된 수량으로 여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현지 시 당국의 공식 발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노보로시스크는 흑해에서 러시아 최대의 석유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 석유와 석유 제품이 환적되고 카자흐스탄에서 원자재도 수출됩니다. 석유와 석유 제품을 포함한 액체 화물은 연간 약 1억 톤에 달합니다. 이 도시에 러시아 최대 석유 회사들의 석유 저장소와 터미널도 위치해 있어 러시아 남부 전체에 석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도시에서는 일반 러시아인들이 휘발유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 이야기가 나왔으니 러시아가 결국 아스타나로부터 휘발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카자흐인들은 러시아인들에게 인도적 지원으로 5만 톤의 연료를 보낼 것입니다. 글쎄요, 이런 굴욕은 저는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러시아, 자신들의 위대함을 외치던 주유소 국가가 이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휘발유 형태의 인도적 지원을 보내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러니까 불과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반년 전만 해도 A가 휘발유를 평가하고 있었죠. 솔로비오프 같은 러시아 선전가들은 카자흐스탄이 뭔가 잘못하면 카자흐스탄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겠다고 목청껏 외쳤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반복할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떠들었죠. 그런데 결국 지금은 러시아인들이 무릎 꿇고 카자흐스탄에게 제발 휘발유 좀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알겠다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조금만 휘발유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왜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이걸 인도적 지원이라 부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풍자하는 겁니다. 사실 아스타나는 이전에 연료 수출을 금지했지만 토칼프는 아마도 푸틴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업적인 수출이 아니라 야만적인 러시아 국민들에게 주는 단순한 지원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가 이미 인도와 일본에서 첫 번째 휘발유와 항공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러시아의 위대함인가요? 이런 러시아인들의 위대함에 대한 소식은 끝없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 인용구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 의장 베체슬라프 볼로딘은 연료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에게 그냥 트램으로 엉덩이를 옮기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용구입니다. 우선적으로 도시 전기 교통수단인 트램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항량짜리 트램 한 대는 최대 26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으며 200대의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이후에는 트램의 평균 운행 속도가 2배로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고속 트램에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점령된 크림반도는 휘발유뿐만 아니라 전기와 항공편까지 끊긴 상태가 됐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상륙에 대비한 훈련을 했던 크림반도의 여러 지역에서 7월 3일 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 7개의 변전소와 태양광 발전소에 불이 났습니다. 이 사실은 위성사진의 열 신호를 추적하여 공격의 결과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채널 크림스키 베테르가 보도했습니다. 이날 밤에는 크림반도의 수도 심페로폴에서 약 40km 떨어진 벨로고르스크의 변전소에도 불이 났습니다. 마리아노프카, 스타리크림, 사키시, 그리고 잔코이에서도 발전소에 불이 났습니다. 결국 현지 이른바 당국은 크림 전역에서 순환 정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러시아 군사 전문가이자 예비역 대령인 비토르 무라오프스키는
크림 경보라는 이름의 지휘 참모 군사 게임에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게임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크림에 상륙할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와 이에 대한 방어 작전이 모의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 시나리오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같은 시각 7월 3일 밤에 우크라이나 부대가 크라스노그 바데이스키 운하를 가로지르는 철도 다리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 시설을 군사 물류에 사용했습니다. 특히 장비, 무기, 인원 수송에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타격은 사키 비행장에 집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드론이 이번 주 두 번째로 사키 비행장에서 전투기를 타격했고 점령된 크림반도의 그바르데이스카야 비행장 경납고도 공격했습니다. SBU 빠르면 사키 비행장에서는 전투기가 보관되어 있던 항공기 장비 보관용 경납고 7곳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선 폭격기인 수호이 30 SM, 수호이 30, 수호이 24도 있었습니다. 예비 정보에 따르면 최소 7대의 러시아 항공기가 파괴되거나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앞서 발표한 러시아 연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40일 작전의 일환으로 일주일 만에 SBU가 사키 비행장에 가한 두 번째 타격입니다. 군용 비행장 가르데이스카야에서는 샤헤드 드론과 항공 장비가 보관된 2개의 경납고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큐와 가르데이스카야 군용 비행장은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 점령군의 주요 항공기지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전술 항공기가 정기적으로 이륙하여 우크라이나 영토에 미사일과 폭탄 공격을 가하고 남부 방향에서 러시아 군집단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7월 2일 밤 야만적인 러시아인들의 키이우 공격 이후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 자국 대표단을 모스크바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측 대표인 스티브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유리한 조건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특히 스티브 비트코프와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그와의 만남을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통로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목표들은 오직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특사들은 모스크바로 서두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키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뉴욕타임즈의 인용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표들은 논의할 새로운 사안이 생긴다면 기꺼이 방문할 의향이 있지만 단순한 사진 촬영을 위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는 사실상 매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개인적인 만남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할 일이 있지만 키예프의 평화협상 시작이나 군사행동 제한 요구를 모두 거부하는 모스크바에서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일요일 인터뷰에서 2025년 8월 앵커리지에서 도널드 트럼프와의 만남이 있었다고 또다시 주장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미국 측이 우리에게 제안한 타협안들이 논의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따르면 다시 인용하자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봤고 바로는 아니었지만 생각해보고 네, 동의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비슷한 발언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트럼프가 알래스카에서 푸틴과 어떤 합의도 체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제안만 있었을 뿐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푸틴은 그 이후로 블라디미르 젤렌스키가 직접 갈등을 해결하자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와의 만남을 거부해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최소한 장거리 공격이라도 중단하자는 제안에 거절로 답한 그는 인터뷰에서 트럼프 측 인사들을 염두에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트랙의 뜨거운 국면이 모두 끝난 뒤 트럼프 대표단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푸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란 트랙의 뜨거운 국면은 이미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비트코프와 쿠시너는 푸틴의 발언 이후 이번 주에 모스크바가 아니라 카타르로 가서 이란 대표들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미국과 테헤란은 상호 이해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 후 60일 이내, 즉 8월 18일까지 완전한 해결 합의를 준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보좌관들에게
협상이 길어져도 문제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참가자들은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논의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비트코프와 쿠슈너는 이란 문제를 앞으로도 몇 달 더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뉴욕타임스는 이 문제로 인해 푸틴이 매우 긴장했다고 보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이 협상 트랙으로 돌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원본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그리고 비트코프와 쿠슈노는 가까운 시일 내에 모스크바로 서두르지 않지만 러시아인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든 대화하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7월 3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러시아 정부 소속 일류신 96 항공기가 도착했습니다. 누가 탑승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크렘린이 도널드 트럼프에게 회담과 협상을 구걸하러 자국 외교관들을 보냈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제 대머리 독재자 푸틴을 쫓아다니며 대화를 설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의 석유 산업을 산산조각 내고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대화를 모색하는 것이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송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미소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웃게 할 만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연방국가두마 정보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통합 러시아당 소속인 올렉 미트베이체프는 다가오는 선거에서 통합 러시아당에 반대하여 투표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최근 젤렌스키는 가을 선거에서 통합 러시아당이 패배하길 꿈꾸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제 러시아 유권자 앞에는 사실상 간단한 선택이 남았습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요? 푸틴인가요? 아니면 젤렌스키인가요? 푸틴과 함께라면 통합 러시아당에 투표하고 젤렌스키와 함께라면 그 반대에 투표하는 겁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이게 마트베이체프의 인용문의 끝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대머리 악당 푸틴의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러시아의 배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거나 더 정확히 말해 푸틴의 정당에 투표하지 않으면 당신은 100% 젤렌스키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는 건 이 발언이 통합 러시아당의 지지율 하락 속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부치옴 자료에 따르면 이 정당의 지지율은 연초부터 하락해 4월 말에는 27.7%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월에 여론조사 방식이 변경된 이후 지지율은 약간 올라 32%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당 의원의 논리를 따른다면 러시아에서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가 죄송하지만 우크라이나보다 더 높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통성이 없다고 말해줘. 여기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